저희 과 애들들이 다 나중에 했어. 또 우리도 물어보고 싶어서. 모나리자가 왜 유명합니까? 사실 저같이 이제 말 안 통하고 그 외국에서 왔으니까 핸디캡을 생각해 줘야 되는 애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래도 대답을 해줬겠죠. 대답을 해줬는데 그 대답이 참 그랬던 게 유명하니까 유명하지. 그 애들도 실망을 하고 저는 막 한숨을 쉬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로는 좀 이제 안 되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다음 주에 얘기를 해주겠다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한테 쭉 사진 자료하고 몇 가지를 돌려준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한테 그때 그랬어요.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니네들이 있잖아 다음 주까지 루브르에서 내가 제일 재밌는 자리를 하나 가르쳐 줄게. 거기를 갔다 와봐. 어딘데요? 모나리자 옆자리요. 그리고 가서 여기였어.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망하는 얼굴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이걸 물어본 거네요. 그거 이거야? 전부 이런 거 통해서 실망하는 거. 그리고 좀 있다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부 그래도 사진을 찍어야지 디지털 카메라를 다 꺼내고 찍고 안 찍히니까 성질을 막 내다가 그래도 그 앞에서 무슨 웃으면서 셀카라도 좀 해보고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밀려나고 그래도 봤으니까 됐다 그러고 나가는 게 보통 일상이다. 그래서 흑인들은 흑인들의 얼굴대로 이제 동양인들은 동양인들의 얼굴대로 각 인종별로 실망하는 얼굴은 하여튼 20분 내로 다 볼 수 있다. 진짜이죠.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꼭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실망을 저런 얼굴로 하고 있구나. 그 얘기는 반대로 저희 교수한테 다음 주에 저희 교수가 그 얘기는 반대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작고 초라하고 별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아름다운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브르는 세상에서 제일 넓고 많은 소장품을 가진 박물관인데 항상 사람들은 모나리자만을 보러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러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온데 다 모나리자 보러 가는 길이라고 써붙여 놔져 있다. 그리고 상품의 달력들은 전부 모나리자가 다 들어가 있고 이렇다. 그 속에서 뭐를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작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크게 해봤자 이러죠. 이건 워낙에 많이 그러니까 노출이 된 그림이어서 여기에서 특별히 새로운 게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예전에 19세기 말에도 여전히 모나리자는 루브르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유명한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루브르에서는 이렇게 복도에서 그 모나리자를 놓고 모사를 하는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고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그린 거죠. 그림 그리는 거를 그린 거. 이제 이쪽에 다빈치의 다른 작품들이 있고 여기에 모나리자가 중간에 걸려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걸 보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사를 하는 화가들이 있어서 계속 저렇게 됐던 건데 어느 날 1911년에 여기 딱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고문이 딱 떨어져 나갔죠. 처음에는 루브르의 그때 현재 관장이 그림들을 갖다 놓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장님이 또 사진을 찍겠다고 들고 갔나 보다 해서 찾질 않았어요. 일요일에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은 박물관이 닫는 날이었죠. 그다음 화요일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없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걸 왜 안 갖다 놨지? 그러고 관장실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은 뛰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이 걸렸습니다. 모나리자가 없어졌다. 모나리자는 19세기 때도 이미 루브르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로 난리가 난 거죠. 당시는 신문들이 전체 영향력, 어떤 매스미디어, 매스컴의 영향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그 신문들에서 연일 보도하는 것은 모나리자가 없어졌다는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프랑스를 가면, 파리를 가면
에펠탑 보는 거는 사실 뭐 그때는 아직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파리를 가면 루브르에 가서 모나리자를 봐야지 하고 계획서에 써놓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지나도 없는 겁니다.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엉성한 프랑스 경찰들이 어떻게 없어진지조차도 모르고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전 유럽의 언론들이 루브르에 모나리자가 없어졌는데 못 보게 될 것 같아. 나 이제 모나리자 못 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그거는 한번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계속 모나리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심심하잖아요, 사실은. 심심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모나리자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 가면 꼭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모나리자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바뀐 겁니다. 이 도난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게 프랑스 전체의 화제거리가 됐어요. 신문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문화면도 제공을 하는 거의 데뷔식이었고, 그러면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모나리자는 계속 곱씹어가지고 누가 했는지, 박물관장 목이 일단 날라갔고 관리 소홀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해직을 당하고 수사를 다시 하고, 모나리자를 찾겠다는 신문 광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신문 광고를 할 돈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모나리자의 원래 없어졌던 가치는 이랬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기사를 쓰고, 그리고 예전에 모나리자는 이랬었다는, 그러니까 모나리자 현상수배 같은 이런 그림입니다 해가지고 곳곳에 다 걸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나리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1911년도에 유럽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는 모나리자 얘기였습니다.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았죠. 이 친구입니다. 얼굴이 저렇게 보이지만 27살밖에 안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저럴 수가 있는데 이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떤 사람이, 미지의 어떤 사람이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직업이 전기 배선공이었습니다. 배선공. 전기 배선공인데 루브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왜 프랑스에 공이냐? 이탈리아 거지. 넌 이탈리안이니까 내가 너희 나라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한테 이런 보물들을 다 뺏기고 있던 건데 도와줄게. 제자리로 가야 되잖니?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훔쳐오면은 내가 이탈리아로 보내주는 주선을 다 해서 네가 그 그림을 돌려주고 넌 나한테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서로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볼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이제 짧은 친구예요, 이 배움이. 그러다 보니까 조심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다가 박물관이 문 닫을 때쯤 해서 모나리자를 띄워가지고 천에 싸서 들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잡았어요. 너무 과감하니까 얘가 지금 뭘 들고 나갔는데 설마 그림 들고 나가겠어 하면 안 잡았어요. 갖고 와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미지의 사람은 뭐냐? 그림을 파는 갤러리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같이 그렇게 모사를 하는 모나리자를 7개 정도, 제대로 모사, 제대로 하는 거 7개 정도를 미리 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없어졌다고 전 세계 소문이 다 났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갑부랑 남미에 있는 갑부 7명한테 연락을 해서 그림 하나하나씩 이게 내가 구한 진품이라고 팔고 견적을 했어요. 진품이 있건 없건 자기 상관없는 거예요. 팔았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자기는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다. 알게 뭐예요? 프랑스를 간 적이 없는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다. 그러면 그 돈 내고 사도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그게 진품인 줄 알고 죽은 겁니다. 뭐 나중에 이 일이 다 밝혀진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뭐 손해배상을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신분 자체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랬고, 얘는 이제 나쁜과 무리열이 되는 거죠. 진품을 함부로 들고 다니는데 잡히기라도 하면은 지금 전 프랑스에서 자기를 잡겠다고 난리는 건데 안 되는 거니까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루브르의 전기 배선공이잖아요. 그래서 루브르 앞길에 있는 아파트 옥상방에 있었어요. 전 유럽을 다 찾고 있고 검은 검색을 한다고 빼보고 난리를 칠 때 얘는 그 침대 밑에서 모나리자 집어넣고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그림을 싸가지고 자수를 안 하죠. 나는 이탈리아의 애국자다 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또 아무도 검문 검색을 안 하고 그림을 들고 왔는데, 그러고는 배를 타고 가서 피렌체에 도착을 해가지고 피렌체의 그림 상한테 보여줍니다.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피렌체 그린상이 보자마자 알았어요. 진품으로.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을 하고 잡혔죠. 잡혀가지고 프랑스에서 근 1년 반 만에 모나리자 모금 운동만 3차례 다시 해서 그 돈 다 어디 갔냐 해가지고 처음에 모금 운동 총책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사태를 다 지나고 나서 모나리자가 찾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찾아와야지. 그런데 이탈리아에 반 프랑스 감정이 생겨버려요. 이걸 왜 다시 돌려주는? 한국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그거 갖고 오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 이게 캐치가 안 된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빈치 이탈리아 사람, 모나리자 이탈리아 그래. 근데 왜 그게 루브르? 이렇게 되면은 말이 이제부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루브르에 갔을까요? 애초에 모나리자가 왜 루브르에 갔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빈치는 나중에 몸값이 비싸지면서 나이가 들고 예우는 해줘야 되는데 명예퇴직은 시키지 못하겠고 하니까 모든 이탈리아의 소도시들에서, 그러니까 어떤 도시국가들에서 나중에는 찬밥이 됩니다. 근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몸값을 깎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긴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도 불러주질 않으니까는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 프랑스에 있는 왕 프랑스와 1세가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다시 뭔가 좀 문화를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다빈치 정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다빈치 선생이 지금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서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모시고 와라 그러고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프랑스 왕이 다빈치를 초대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의 직책은 무기 연구가였어요. 그래서 무기를 새로운 신종 무기를 만들어서 프랑스 왕한테 주는 걸로 하고 여기에 와서 각종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근데 다빈치는 말발은 최고였는데 실천력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와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다들 기술자들이 막 그 옆에서 메모를 해가지고 만들어봐야지 그랬는데 거의 모든 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기술자로 데리고 온 거는 별다른 소득을 못 얻었는데 이제 프랑스와 1세가 그러면서 다빈치 워낙에 재밌으니까 데리고 있으면서 많이 선생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뭐 예술세계가 대단하신 거 칭찬하면서 자주 올 때 드디어 이제 병이 들었죠.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주치에게 얘기를 해서 프랑스와 1세가 직접 찾아갑니다. 다빈치한테 찾아가서 병문안으로 왔을 때 요 위쪽에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었죠.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들고 다니던 그림이 7개가 있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였습니다. 근데 프랑스와 1세가 모나리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빈치 선생님 그거 그러면은 이 그림은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돈은 원하신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빈치가 제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다닌 그림인데 뭐 오늘 내일 죽을 처지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택도 없는 얘기니까 그냥 가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삐져서 나갔어요. 삐진 걸 이제 다빈치 제자가 봤죠. 그래서 와서 선생님 저희도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왕한테 밉보이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달래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왕을 불러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늙었고 왕께서는 젊으시고 난 이제 죽을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왕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갈 곳 없는 저를 맞아주셨으니까 모두 다 드리겠으니 그래도 평생 동안 자기가 짊어지고 다녔던 그림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다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프랑스 1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까지 못하면 자기 또 남자라는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림은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다빈치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1세가 도의상 이 그림들을 다 다시 밀라노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모나리자는 중간에 빼버렸죠. 분명히 달라고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빼고 자기 화장실에다 갖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에 왜 갖다 걸지 그놈이 미쳤나 그러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때 화장실은 그 진짜로 화장을 하는 데입니다. 왕이 화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의상실이 있고 자기 개인 공간 뭐 응가를 해도 되고 하여튼 그런 개인 공간도 있고 하는 큰 방이에요. 루브르에서 자기 혼자서 쓰는 방. 거기에다가 모나리자를 걸어놓은 거죠. 자기 혼자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왕실 보물 1호다 이거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는 화장실에 걸려있는 거를 보게 된 겁니다.
자리를 굳이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루브르에서 제일 비싼 자리에는 모나리자가 계속해서 걸려 있었고 왕실 봄을 이루고 있자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르네상스의 어떤 아이콘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 루브르가 박물관으로 바뀌었을 때 루브르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저 자리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어이없이 야 왜 모나리자는 우리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분명히 설득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다빈치가 여기 와서 시끄러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도 외교적으로 이게 난감한 상황이어서 이 모나리자를 돌아갈 때 순회 공연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전국을 도는 전시회를 개최해요. 그 돈을 다 프랑스에서 내기로 합니다. 예의 장려를 해주겠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폴리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네치아도 갔다 밀라노로 갔다 피렌체에서 다 돌고 돌아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이탈리아 전체가 모나리자를 보러 가야 된다고. 이게 가면 언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보겠냐 하면서 전국에서 할머니들도 다 모여가지고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단히 관심거리죠. 이거는 기사거리고 야 모나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봐. 이탈리아가 저렇게 난리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했어요? 부담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기 이탈리아는 이렇게 모나리자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 공휴일을 지정을 합니다. 모나리자 보는 날. 그리고 우표가 발행이 돼요. 모나리자 기념우표가 발행이 되고 파리 시민들이 센네르 강 항구에서부터 모나리자가 오는 자리에 전부 도열을 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모나리자를 데리고 온 동안 그 앞에서 미사를 합니다. 모나리자 오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림 하나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림 하나에도 이렇게 오바를 하는 사람들이 정성이 모이니까 이 그림 자체가 전설이 되는 거죠. 이제는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전설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당시에 정부 인사들이 옆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히려고 전부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런 모습은요. 사진이라도 한 장 찍히려고 전부 밀고 땡기고 모나리자 사진 안으로 자기 얼굴 집어넣기 하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행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루브르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렇게 모나리자가 유럽 전체 아니면은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 몇 개 있죠? 케네디. 그림. 요거는 앙드레 말로라는 프랑스 제1대 문화가입니다. 저 친구는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이놈이 뭔 짓을 했었냐면은 20대 때 프랑스에서 잘 나가는 시인이었었어요. 20대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시를 잘 쓰고 캄보디아의 유물 다 띄어가지고 갖고 가야 된다. 이것들은 너무 무식하고 들떨어져 있고 전쟁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나같이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들고 가는 거는 무죄 해가지고 거기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오다 들켰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프랑스의 문화인사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20세기 초반의 문화인사들이 다 얘의 재능이 아까우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반대를 해가지고 장관 감옥에다 나오면서 프랑스 영웅이 됐죠. 가짜는 프랑스 여러 가지 면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화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문화라는 거를 얘들이 그 규정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문화부 장관 신분입니다. 근데 1961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어요. 그랬죠? 쿠바의 미사일 사태가 있었을 때 케네디가 만약에 쿠바가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핵무기를 받게 된다면 미국 본토 마이애미부터 위협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하겠다 그러고 대서양에다가 함대를 띄워버리죠. 미국을 비롯해서 약간 친미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케네디의 용기가 어떠니 그런 식으로 약간 케네디 전기에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오지만 당시에 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눈치를 봐서 대서양 공해에다가 배 띄워놓고 나서 남은 다른 나라 배 보고는 가라 마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케네디가 워낙에 펄펄 뛰어대니까 저 욕은 못하겠고 참 더럽네 이렇게 생각을 한 처지에 프랑스는 지들은 별로 이렇게 걸릴 거 없다고 얘들은 항상 중간에서 삐딱선을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했어 얘기를 한마디 하다가 국교 단절이 생길 뻔하게 됩니다.
케네디가 얼마나 사실은 조금 꼴통이냐면은 그래? 그러면 프랑스랑 국교 단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대사를 소환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되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또 아니었는데 우리는 항상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이제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어떡하냐 큰일 난 것 같은데 앙드레 말로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서 자기가 막 자기한테 맡겨달라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죠. 미국에 가 있는 프랑스 대사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지금 제클린을 좀 만나봐라.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제클린한테 밤중에 전화가 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프랑스랑 미국의 우호만 증진이나 그런 걸 위해서 모나리자를 대여를 하고 싶은데요. 얘기를 하는 것만 듣고 바로 전화를 끊고 가서 자고 있는 케네디를 발로 쳐서 깨웠다고 그러죠. 모나리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케네디는 모나리자가 일단 프랑스하고 하고 있는 모든 다툼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모나리자가 들어오니까 준비를 해요. 케네디가 모나리자가 뭔데 하고 물어봤다가 무슨 대접을 받은지 아시겠죠? 보스턴 글로브 신문 기자였었습니다. 명색이 자기가 기자였기 때문에 케네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아마 참지를 못했을 거예요. 온갖 잔소리를 다 듣고 나서 프랑스랑 있었던 모든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모나리자가 옵니다. 실제로 모나리자를 보내기로 됐는데 저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서양을 건너갈 때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에는 트라우마가 또 하나가 있어요. 타이타닉이죠.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모나리자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모나리자를 가는 보험회사를 찾자. 프랑스의 모든 보험회사 거절을 했어요. 우리는 못해. 망해. 저거 나라한테도 물어봐.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안 해 우리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로이드한테다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 로이드 보험회사에 얘기를 하는데 로이드 보험회사도 혼자서는 참가를 못해요. 모나리자의 가치를 측정을 하는데 몇억 불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로이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몇억 불이라는 건 그냥 1달러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조건을 하나만 달게. 일단은 우리는 혼자 못하니까 컨소시엄을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다시는 이 짓 하지 마.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됐었습니다. 워싱턴에서 2달, 뉴욕에서 3달 전시회를 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 분장장대로 의장대라고 그러죠. 의장대에서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로 백악관 지나서 워싱턴 거기 박물관 자리에 갈 때 의장 음악이 연주가 되면서 레드카펫으로 올라가서 지나간 거는 모나리자가 처음이었어요. 여기다가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기념사진 여기서 다 찍고 제클린 케네디는 거의 흥분해서 지금 날아갈 것 같죠. 자기들한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 당시에 뉴욕 온도가 근래 드물게 추운 영하 17도에서 20도였는데 사람들이 3시간씩 기다려서 모나리자를 봤어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일본이.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도 모나리자를 갖고 가고 싶다. 얘기를 해서 동경올림픽이 하기 전에 모나리자 유치작전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배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고 기차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소련 지나서 기차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걸 전부 돈을 들여서 기차를 해가지고 살짝 건네받아서 일본에 전시를 할 때 일본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보증을 해요. 만약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모든 걸 보증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조금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동안 일본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사온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모든 기념품 가게마다 모나리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사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이 1960년도에 있었던 거죠. 잠깐 한번 지금 다시 모든 거를 되돌려보죠. 루브르가 박물관이 되었을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이 됐을 때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19세기 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문화사업 쪽으로 하려고 할 때 뭐가 좋을까? 문화부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7시에 대충 끝나는데 박물관이 5시 반에 닫아요. 못 보지 않냐? 그러니까 박물관을 야간 개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야간 개장을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만들어서 지금도 있는 야간 개장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밤 10시까지 하면은 이제 노동자들도 박물관에서 루브르에 있는 소장품들을 볼 수 있고. 근데 그 야간 개장을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공장에서 온 사람들이 빵 먹으면서 줄 서 있는 게 모나리자만 보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는 것도 없고 거기 무슨 조각도 내가 봐봤자 소용이 없어. 모나리자만 보면은 자기한테 얘기해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모나리자를 봤어요. 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 박물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모나리자예요. 그림의 퀄리티에 대한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어느 사람이 저게 가장 뛰어나다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림, 사실 예술이라는 것을 등급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세에 나오는 걸 가지고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나리자가 모든 사람들한테는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그게 도난 사건을 겪으면서 전 유럽 사람들이 모나리자 되는 거예요. 60년대에 있었던 저런 에피소드들이 모나리자를 전설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모나리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저희 교수가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사진 자료를 하나씩 보내면서 툭툭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이 얘기가 뭐였는지. 근데 그 에피소드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저희 교수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너희들이 머릿속에다 딱 눈을 감고 서양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그림이야. 들라크루아냐? 아니면 모네냐? 안 그러면 반고일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서양의 그림 보면은 모나리자. 이게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지. 그게 사람이 와야 될 흔적이에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아이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거는 인류가 멸망하는 한 전 세계에서 루브르에 와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맞는 말인 거죠.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만들어주고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예술이라는 활동 자체를 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나리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졌고 종교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서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마침내 예술을 예술로 대접하면서 예술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됐고 그 상징은 모나리자다.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대표이자 서양 미술의 대표 선수가 됐다는 것은 제가 자리를 잘 차지한 거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설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화가 될 테니까. 질문해도 돼요? 네. 저도 이제 모나리자 저는 음악사 수업하면서도 그 모나리자 얘기를 자주 꺼내는데 저만의 또 생각에서 막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그 하나의 작품이 저렇게 그 전설이 된 거에는 사실 미술 외적인 에피소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로 좀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그냥 순수한 그 미술적인 어떤 뭐 그것이 테크닉적인 관점이고 뭐건 그 미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시면 어떤가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어요. 모나리자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모나리자는 이 방에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이 방은 원래 없었던 곳입니다. 그냥 통로였었어요. 근데 모나리자의 동선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다빈치 코드에서 있었던 동선은 쫙 저쪽 끝까지 갔다가 저쪽 끝에 구석이 처박혀 있는 거였어요. 루브르에서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할 때 항상 이럴 때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리노베이션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 돈 전부 다 줄게. 우리가 했다고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해줄게. 그냥 조건 없이 여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게 돼요. 요 안내 한 30억짜리입니다. 이걸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가게 되죠. 이 모나리자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그림들, 요 방 안에 있는 그림들이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국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걸려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요만한 거를 보기 위해서 이만한 그림들이 뭔지를 기억을 못하죠. 이쪽에는 더군다나 반대편에 루브르에서 제일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 왜 못 봤지? 그럼 당연히 못 봤죠. 모나리자 실망이라도 이렇게 나가시죠. 못 보시는 거예요.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빈치고 이 모나리자죠. 과연 모나리자를 뭘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 모나리자의 미소를 자꾸 얘기를 해서 모나리자의 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소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미소라는 거를 새로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게 사실 오바고요. 이게 뭐 너무 신비로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오바고. 근데 이 눈을 잘 보시면요, 여기 눈동자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약간 동공이 지금 우리 그 홍채가 움직이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는 거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발견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모나리자 하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다빈치는 실제로 이랬습니다. 여기 다빈치 생가고요. 여기가 빈치라는 마을입니다. 빈치라는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라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름 뜻이고요.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당시에 공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 공방에 들어가면은 공방 식구들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개개의 어떤 스케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가는 것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그림은 베로키오 공방에서 맡기고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베로키오 혼자 그리지를 않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되면 베로키오 공방에서 맡기면은 피렌체 사람들은 다들 기대를 하게 돼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래서 그 그림을 주문한 사람한테 인수받아서 가기 전에 피렌체 시청 내부에서 전시를 해줍니다. 예의상. 사람들이 가서 다 구경을 하죠. 아, 이번에 베로키오 공방에서 이런 그림을 만드셨군요. 그런데 베로키오가 완성을 하는 거는 사람 얼굴하고 제일 어려운 손그림입니다. 나머지들은 등급에 따라서 제자들이 참가하는 자리가 달라요. 제일 짬밥이 어린 애들은 바탕색 칠하고 빠져야 되고 그리고 조금 되는 애들은 이제 나무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다리 그리고 옷 그리고 하는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로키오가 조금 희한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자기 공방에 새로 들어가 열심히 하고 있는 13살에서 14살 정도 됐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빈치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되게 잘 그린다니까 한번 맡겨볼까? 그러면서 다빈치를 불러서 야 여기다가 있잖아 그 천사가 이 천을 들고 있는 걸 하나 좀 그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걸 맡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정상인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 혼자서 할 수 있게 텐트를 좀 쳐주십시오. 이딴 소리를 했어요. 선생이 이놈 봐라. 그리고 텐트를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고 있다가 이 그림을 완성을 하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베로키오가 이 그림 전체를 보고 나서 이 전체의 역사,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역사를 썼던 바사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얘기를 쓰기를 베로키오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빈치를 보고 수고가 많았다 해준 다음에 제1제자를 불러서 이 한마디 말만 남겼다. 앞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그림 주문은 모두 거절해라. 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나는 그냥 조각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림은 얘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바사리는 이후의 대목에 자기가 나름 해석을 이렇게 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베로키오는 더 이상 의욕을 잃었다. 15살, 그러니까 13살, 4살밖에 안 되는 애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이 그림은 그만큼 이쪽의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아서 이 그림을 피렌체 시청에다가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천재가 나타났구나 하고 모두들 환영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여기가 얼마나 다빈치가 오바를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 기울어져요. 이 그림이 좀 확 기울어져요. 잘 그리긴 잘 그려도 전체 구도 무시하고 그냥 집어넣은 거죠. 애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베로키오는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여기에 장점만을 인정을 해주게 된 거죠. 근데 요 두 녀석의 마스크를 피렌체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만 따로 지금도 저것만 따로 엽서가 될 정도로 피렌체 사람들이 정말로 아끼는 건데 그만큼 다빈치는 첫 등장부터 피렌체 사람들한테 정말로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옷 주름 그리는 거에서 다른 선배들도 얘기하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저 때부터 이미 거의 졸업반 대접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베로키오죠. 그리고 베로키오가 나중에 다비드상을 자기가 청동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다빈치가 졸업작품으로 낸 건데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정성을 많이 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여전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조각조각 나눠져 있었어요. 처음에 조각조각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요 네모 빼고 다 찾았습니다. 1600년대 찾았고 200년 동안 이 네모에 들어가는 그림이 빠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교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신부가 헌책방에서 책들 사이에서 쪼개져 있는 저 그림 나무 패널을 찾아내가지고 이거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거랑 딱 맞을 것 같은데 들고 와가지고 끼웠더니 딱 맞았대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 다빈치가 했다는 사인이 아무데도 없지만 다빈치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냐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빈치는 그림 하나를 그릴 때 이 그림도 잘 보시면은 여기도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뒤쪽을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그릴 때 시도를 참 여러 가지를 하고 그 속에서 사람의 몸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빈치의 실제 능력은 이런 스케치를 하는 거. 사람의 표정을 잡아내는 거, 근육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미켈란젤로일 겁니다.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 라이벌전을 했을 때 나타났던 부분인데 요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주로 유명한 다빈치의 그림이 이거죠. 이겁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제 다빈치 전 작품이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빈치 전체 작품이요. 근데 책이 30만 원 조금 넘었었어요. 이만한 책이었었고 넘길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책은 한 권짜리가 30만 원이 넘으니까 미술사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유럽이 조금 치사하지가 않은 게 그 책들이 이제 다 대충 팔려 나갈 때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갈 때쯤에 그 책하고 똑같은데 품질을 조금 떨어뜨리고 크기를 낮춘 보고판이 나옵니다. 요만했어요. 그건 이제 40유로,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되죠. 그건 이제 전부 다들 줄 서서 사러 갔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좋고 집에 와서 책을 갖다 펴봤는데 3분의 2는 스케치예요. 다빈치가 했던 3분의 2는 스케치입니다. 그 스케치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순수하게 자기가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심장에 대한 해부도는 이후에 의과대 학생들도 참고를 했던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근육들이 심장을 쥐었다 뺐다 하면서 심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피가 보급이 된다. 피는 이쪽 혈관을 통해서 어떻게 나간다. 사람의 근육은 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게 페이지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서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남자 여자가 서로 남자 성기를 해둔 거고요. 거기에 정액이 들어가가지고 여자의 몸까지 어떻게 들어가서 임신이 되는지를 써놓은 겁니다. 지금. 그게 임신이 돼서 자궁 안에 들어가서 아기가 커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런 모습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빈치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공부들을 하는 건데 저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만들어놨던 모든 법들을 다 어겨야 됐었어요. 해부죠. 특히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아기 시체를 해부하는 것은 화형 대상이었습니다. 악마다, 이건 마법사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가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디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어디 공동묘지로 가서 묻을 건지 얘기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제자들 손에 흙묻히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도구를 해와서 아기를 해부를 하고 임산부가 죽었다 그러면 또 데리고 와서 해부를 하고 다시 묻어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기록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알아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뭔지.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그 시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근육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근육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저런 사람의 손에서 얼굴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까 모나리자 같은 얼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몸속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공부를 했고 그거를 끊임없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나리자는 언뜻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시커먼 데다가 어떻게 이쁘다는 건지 잘 모르는데 조각조각 계속해서 부분을 보게 되면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체 조합이 다빈치의 개성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미적인 감각의 한계에 의해서 별로 이렇게 귀엽거나 예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그 사람 손에서, 특히 그 근육부터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그림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빈치가 무기 전문가로 프랑스로 수출이 된 거였었죠. 그래서 자기가 나름 아이디어를 낸 게 전차입니다. 이렇게 말이 달려가면 이 앞에 칼날이 돌아가면서 상대방을 무썰듯이 자를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오르막길을 가다가 말이 잘렸어요. 이런 실수들을 계속해서 했죠. 아까 하도 이런 실패들을 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다 비웃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얘기를 해서 이 행글라이더를 들고 내가 나는 걸 보여주지 했다가 뛰어내려서 죽었죠. 그 바람에 이후에 다빈치가 자기 것을 절대로 갖고 나가서 실습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과학기술의 부분부터 인체 해부학에까지 다빈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새로 발견하는, 그 알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걸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미소라는 게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적이기 때문에, 눈이라는 게 정말로 신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해부를 통해서 정말 멀리 돌아와서 공부를 해놓은 친구인데, 이거는. 그래서 저런 것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있는 후배들은 다빈치의 연구 업적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별반 달라지지가 않아요. 항상 유럽의 이후 300년, 4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빈치의 스케치를 가지고 다시 자기가 모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상징은 모나리자 안에 들어있는 거죠. 모나리자 하나를 분석을 하듯이 놓고 계속해서 빼보면은 다빈치가 할 때 거의 모든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저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끝도 없이 수정을 해요. 다빈치 손에서 저게 나타났을 때 그거는 다빈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그림 하나를 놓고 그림의 인상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림에 대한 완성도만큼은 우리 문화가 낳은 최고의 천재 다빈치의 솜씨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미술사적인 가치는 그것뿐입니다. 사실 가치가 총집도해성이 된 하나의 온전한 작품이지 그걸 뿐이고. 근데 얘는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이 그림이 화장실에 걸려있다가 보존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습기가 차고 그래서 나중에 저 그림을 새로 보존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 그림을 니스칠을 합니다. 그 바람에 그림이 굉장히 짙은 색깔의 때가 니스 그 색깔이 변하면서 가구 옛날 거대로는 가구는 예뻐지겠지만 얘는 그림이 너무 칙칙하게 되죠. 그래서 어두워졌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만은 다빈치 이후에 이 그림의 액자가 너무 낡아가지고 프랑스 왕이 액자를 좀 바꾸자 얘기를 할 때 시종이 가서 지네 집에 있는 쓰던 거를 들고 와가지고 바꾸면서 그림의 사이즈가 조금 크다고 옆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림이 좁아졌어요. 어깨 거의 닿죠 지금. 그래서 왕이 물어봤다 그래요. 이랬나?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넘어갔대요. 그림이 나중에 서툴게 가위로 자른 게 흔적이 나타나죠. 그림을 딱 빼서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친놈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수많은 에피소드들 속에서 저 그림이 저렇게 등장을 했고 저게 바로 다빈치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루브르고요. 루브르 요쪽 요층이 이탈리아 관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미술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진열이 되는 곳입니다. 지오토를 비롯해서 여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다빈치 코드에서 랭덤 교수가 이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기죠. 거기 이탈리아 관식인데 이탈리아관은 통짜로 된 대충 350m 정도 되는 복도입니다. 350m짜리 복도가 이탈리아 관을 위해서 있어요. 굉장한 거리죠. 그 거리 속에서 이탈리아 제일 첫 미술 지오토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끝마치고 다른 나라들한테 약간 역전을 당했을 때까지 모든 작품들 중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모아놓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시는 동안에 그림 하나하나가 바뀌는 게 10년, 20년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이 발전을 해놓는 그거를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박물관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지는 못했죠. 이탈리아도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도 저 루브르 2층은 너무 부러워요.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전체에 인류가 해놨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견을 해놨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냈고 그걸 어떻게 개성적이게 표현을 하는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가 같은 자기들의 모든 고민을 그림에다 담았다고 한다면 그 최고 가는 그림들만 그 시간대 거기에서 가치련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로 책을 넘길 필요도 없이 미술사를 공부를 하시는 거죠. 걸어가는 것만. 그게 박물관이 가진 힘입니다. 알 때 뭔가 않으면은 알게 되시면은 뭔가 그 전하고는 다르게 보인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많이 소개를 하죠. 근데 뭘 어떻게 알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서 갈 때마다 루브르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초조할 때가 있는데 루브르는 참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말 포기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박물관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저기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3대 천재 중에서 다빈치 얘기를 모나리자 덕분에 굉장히 연연하게 한 건데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두 명이 나오는데 3대 천재라 그러면은 요 세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세 사람은 전부 피렌체 사람들이에요. 피렌체 지역에서 다들 기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베네치아 르네상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베네치아를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네치아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베네치아도 자기들이 3대 천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죠. 피렌체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뭐 니네까지 무슨 천재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거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은 뭐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천재라고 얘기를 듣는지 베네치아의 특성이 뭔지 다음 시간에 갈 길이 먼 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두 명 더 하고 베네치아 천재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만드는 이 사람들 덕분에 유럽이 깨어나고 있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유럽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힘으로 조금씩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시간에 오늘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제가 이번에 오늘 밤 안에 꼭 처리를 해서